군비 통제의 분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군비 통제는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운용적 군비 통제와 구조적 군비 통제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운용적 군비 통제는 관련국 상호 간의 군사 정보의 교환이나 훈련의 사전 통보 등을 통해서 이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쟁의 규칙을 마련한다든지 또 위기시 직접 대화 수단으로서의 통신과 행정협정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신뢰 구축 조치 등의 방법이 포함되는 것이죠. 운용적 군비 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뢰 구축 조치는 정보의 교환, 상호 통신, 상호 군사 시설의 접근, 부대 훈련 및 기동의 사전 통보, 그리고 특정 부대 규모 이상의 훈련 제한 등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뢰 구축 조치 사례로 보면요.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즉 CSCE라고 그러죠. 이 CSCE의 1975년 헬싱키 최종 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 구축 조치와 1986년 스톡홀름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운용적 군비 통제라는 것은 전쟁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뢰의 구축 조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용적 군비 통제와 더불어서 이 구조적 군비 통제에 관한 구조적 군비 통제는 이 관련 당사국 간의 실질적인 병력과 무기 체계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조적 군비 통제는 크게 군사력의 건설, 획득, 그리고 동원의 제한, 두 번째는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무기 사용의 제한, 그리고 무기의 생산이나 이전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조적인 군비 통제의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로는요, 미소 간의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죠. 우리가 흔히 SALT라고 그러죠.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죠.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비롯해서 이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 있죠. CFE.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조약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국제 핵 확산 방지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구조적 군비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중심으로 한 이 국제 화생무기 비확산 체제 등도 대표적인 구조적 군비 통제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군비 통제, 운용적 군비 통제와 구조적 군비 통제는 통제의 대상에 따른 분류했고요. 다음은 참여국 수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 군비 통제, 쌍무적 군비 통제, 다자간 군비 통제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방적 군비 통제라는 것은 분쟁 당사국 중에 일방이 타방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방과의 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군사력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962년 미국이 이 대기권의 핵실험을 일방적으로 금지해서 이 소련의 협약을 유도한 것이나 한국이 1991년 11월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이 선언을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일방적인 이 군비 통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쌍무적 군비 통제라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두 개의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군비 통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쌍무적 군비 통제의 대표적인 예로는요, 1970년대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전략 무기 제한 협정과 또 1990년대 전략 무기 감축 협정 등이 대표적인 쌍무적 군비 통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자간 군비 통제라는 것은 세개 국가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군비 통제 형태이죠. 자, 이러한 다자간 군비 통제는 다시 지역 군비 통제와 국제 군비 통제로 우리가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군비 통제라는 것은 참여국의 수에 있어서는 다자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상국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상호 균형 감군 회의 MBFR이죠. 그리고 유럽 안보 협력회의 CSC 등과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동남아 비핵지대 등이 이제 우리가 지역 군비 통제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유럽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처럼 이 대상국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역 군비 통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이 국제 군비 통제라는 것은 참여국의 수에 있어서는 다자적이면서 이론적으로 대상국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967년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나 또 CWC 화학 무기 금지 조약, 전면 핵실험 금지 협약과 같은 CTBT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이 국제 군비 통제는 대상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무기 형태에 따라서 재래식 군비 통제와 핵 통제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래식 군비 통제는 이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제인 반면에 이 핵 통제는 핵무기를 위주로 한 통제를 지칭하는 것이죠. 많은 군비 통제 연구자들은 이 핵 통제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핵무기에 가공할 만한 이 살상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재래식 무기 통제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이 핵 통제가 재래식 통제보다 중요하다고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군사력의 균형을 평가할 때 이 핵무기에 비해서 재래식 군사력은 비슷한 전력을 가진 군사력일지라도 이 전장 환경, 예컨대 시간, 지형, 예비대, 병참선, 훈련의 정도, 사기, 이러한 전장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이 병력의 경우에는 이 검증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일단 훈련을 마치게 되면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군사력으로 동원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어디까지를 통제 대상 병력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재래식 군비 통제가 실제 실행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통제 방식에 따라서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로 우리가
즉 대칭적 상호주의 접근 군비 통제와 비대칭적 상호주의 접근 군비 통제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군비 통제는 이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차원의 노력이나 미국이나 소련 간에 혹은 유럽 지역의 군사 블록 등과 같은 이 군사 대립의 완화한 노력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여왔었죠. 사실 그동안 군비 통제에 대한 이 개념이나 방법에 대한 담론은 주로 동서간의 즉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동서간의 군비 통제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서 국가 간의 갈등 관리 기제로서의 군비 통제는 그 대상 영역을 이 다수의 지역 분쟁 국가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탈냉전과 함께 국제적 안보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군비 통제의 구조 또한 변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군비 통제 구조의 변화는 이 군비를 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전향적인 방법의 모색을 강조하는 연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를 비교해서 이 변화되고 있는 군비 통제 구조와 또 이에 따른 통제 방법의 변화를 우리가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종종 이 군비 통제는 냉전의 부산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수단으로서의 군비 통제 문제는 1960년대 미소 간의 핵 경쟁의 가속화로 인한 이 상호 공멸의 위협 속에서 양국 간의 핵무기 경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탐색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냉전기를 통해서 군비 통제 협상 자체는 미소 양 군사 강국 간의 정치적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조약의 형태로 만들어진 군비 통제 결과는 이 양국 간의 군비 경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1959년에서 1992년에 이르기까지 30개 이상의 군비 통제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92년 미소 양국 간의 스타트라고 하는 전략무기 감축 조약, 그리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 이러한 것들은 미소 양국의 군비 통제 노력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냉전 하에서의 군비 통제 구조는 이 미소가 중심이 된 양극 체제 하에서 양국 간의 핵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칭적 형태의 군비 통제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통제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냉전 시대의 군비 통제 구제를 주행위자 또 이들의 상호 역학 그리고 군비 통제국 관련국 간의 군사력 구조와 전략을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자면요. 우선 군비 통제의 주행위는 미국과 소련 등의 핵보유국 혹은 유럽 지역과 같이 미소가 주축이 된 양대 군사 블록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 군비 통제의 주된 목적은 미소 간의 군사적 대립을 관리하는 데 있었고요. 군비 통제는 곧 양국 간의 핵무기 통제와 동일시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군비 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소수의 강대국만이 핵무기를 독점하는 반면
이 다수의 제3세계 약소국들은 이러한 무기를 생산할 기술과 재원을 지니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기 체계에 대한 국가 간 기술이나 정보의 이동은 쉽게 구별되고 감시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상정하였었죠. 자, 이런 전제 하에서 군비 통제에 대한 논의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전력 구조와 전략을 지닌 미소 간의 핵 통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같은 핵 전력이라도 미국은 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죠. 또 소련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죠. 이러한 것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SLBM이나 또 ICBM은 모두 이 군사적 효과면에서는 대등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국은 어느 일방의 1차 공격에 대한 확실한 2차 공격을 보유를 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상호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자, 이러한 것은 상호 구조적인 군비 통제를 통해서 전략적 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칭적 상호주의 접근법에 의한 군비 통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비 통제 대상의 선정과 또 동원되는 통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냉전기의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군비 통제 방식은 상호 대등한 전력에 대해서 1대1로 상쇄 혹은 방어무기 체계에 있던 동수 제한 등과 같이 이 통제 대상의 선정과 통제 수단에 있어서 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방법에 준거해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통제 대상은 핵심 전략 무기 체계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선정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통제 수단도 군비 통제 관련국 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사적 수단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 같은 접근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군비 통제 관련국 간 상호 공멸에 대한 공통된 위협 인식이 있었고요. 군사력의 구조나 운영 방식의 대칭성의 존재가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요약을 하자면요. 군비 통제는 이 통제 방식에 따라서 대칭적 상호주의 접근법과 비대칭적 상호주의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 대칭적 상호주의라는 것은 냉전기의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군비 통제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핵무기, 미국과 소련이 상호 보유했던 핵무기, 상호 대등한 어떤 전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호 대등한 전력에 대해서 1대1로 아예 폐기를 하거나 또는 방어무기에 대해서 서로 같은 숫자로 제한을 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통제 대상의 선정과 통제 수단에 있어서 이 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방법에 의거해서 진행된 것이 바로 이 대칭적 상호주의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통제 대상 측면에서 볼 때는 핵심 전략 무기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선정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통제 수단도 군비 통제 관련국 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사적 수단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대칭적 상호주의 접근법에 의한 군비 통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군비 통제가 냉전 하에서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을 관리하여서 이 핵전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성된 정책 기제라는 점에서
이 탈냉전의 상황은 크게는 국제 안보 환경에 또 적게는 국제적 군비 통제 구조에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 안보 환경에 있어서 냉전 종식에 따른 국제 체제의 구조적 변화는 지역 분쟁 국가 간에 내재되어 있던 이 갈등과 분쟁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가져왔죠. 냉전 기간 중에 지속되었던 미소 중심의 전통적 군의 체제의 소멸은 이 과거 양 진영에 속해 있던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동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민족, 인종, 자원 영토, 기술 등 이 재반 쟁점들을 둘러싼 지역 분쟁 국가 간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오늘날 이 정보혁명으로 압축되는 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 국가 간 아이디어와 기술의 정보 이동을 신속하게 만들었고요. 주권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거리를 아주 좁혀 놓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의 이 여파는 다수의 지역 분쟁 국가나 혹은 소수의 불량 국가들에 의한 핵 혹은 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이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체제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정보 접근의 용이성 등의 요인들이 상호 연계된 결과는 군비 통제 구조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탈냉전 하에서의 군비 통제 문제는 과거 미소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부터 다수의 지역 분쟁 국가들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소 양극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스럽게 지역 분쟁 국가 간의 갈등 관리 기제로서의 군비 통제의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요인은 오늘날 정보혁명의 여파가 상당수의 지역 분쟁 국가들에 있어서 대량 살상 무기 체계에 대한 이 확보 욕구를 자극을 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 접근과 획득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여서 이 수평적인 확산 위협을 정대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탈냉전 하에서의 이 군비 통제 문제는 과거 미소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부터 다수의 지역 분쟁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국제체제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이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정보 접근의 용이성 등의 요인들이 상호 연계된 결과는 이 군비 통제 구조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탈냉전 하에서 군비 통제 문제는 이제 지역 분쟁 국가들로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군비 통제 관련 국가 내 통제 대상이 되는 군사력과 이들 군사력의 운영과 관련한 군사적 대칭성이 이제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전 기간 중에 미소의 군비 통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상호 대칭적인 전력과 전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날 군비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 분쟁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군사적 대칭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대다수의 이들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력의 상위성은 쌍방간 군사정책 전반을 비교하면 더욱 확인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 국가 간에 형성된 이 군사적인 비대칭성은 과거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이 소련이나 또
유럽 지역에서와 적용되었던 방식의 군비 통제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적대국 간의 군비 통제는 쌍방이 상쇄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비 경쟁 상태보다는 동종의 전력을 바탕으로 한 군비 경쟁 상태에 있을 때 보다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 분쟁 지역인 이 중동의 경우 아랍 국가들은 여전히 대규모 지상군 병력에 중심을 둔 전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소규모의 병력의 핵무기와 우시한 공군력으로 무장된 전력을 가지고 있죠. 군사력의 구조나 운영의 비대칭성은 바로 남북한의 경우에도 뚜렷합니다. 자, 이 비대칭적 상호주의의 어떤 군비 통제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역 분쟁 국가 간의 이 갈등 구조의 복잡성은 과거와 같이 군사력에 대한 상호 대칭적 통제를 통한 군사적 안정성의 달성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소의 경우와 같이 이념적 대립 외에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타 여타의 갈등 요인들이 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갈등을 관리하는 방편으로 군비 통제를 통한 군사적 경쟁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지역 분쟁 국가 간의 군사적 갈등과 경쟁은 영토의 문제를 비롯한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이 복합 갈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군사 분야만의 통제 노력으로는 갈등을 관리하기는 훨씬 어렵다는 것이 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냉전의 종식은 기존의 군비 통제에 대한 구조와 기본 전제들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자, 이런 전통적 의미의 군비 통제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비 통제 대상국으로 지역 분쟁 국가들의 대두와 또 군비 통제를 필요로 하는 이 대상 국가 간의 주요 핵심 전력과 또 군사력 운영에 대한 비대칭성 그리고 이들 간 갈등 구조의 복잡성 등 이 다양한 요인들은 이 냉전하에 대칭적 상호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 군비 통제의 여러가지 전제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골드만이라는 학자는 에밀리 오 골드만은 이 군사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지역 분쟁 국가 간 혹은 특정 지역 분쟁 국가와 강대국 간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다는 전제하에서 이들 국가 간의 군비 통제는 먼저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가교 전략, 즉 브리징 스트래티지죠. 이 가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교 전략의 핵심은요. 복잡한 갈등 구조와 함께 상이한 군사력의 구조를 지닌 이 지역 분쟁 국가 혹은 특정 지역 분쟁 국가와 강대국 간의 군비 통제를 위한 협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와 병행해서 정치, 경제적인 협상이 병행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골드만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긴 힘든 오늘날 상황에서는 이 가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교 전략의 핵심은 정치 경제적인 협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방 간의
군사적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느 일방의 군사적 양보가 필수적이고요. 이러한 양보는 이에 상응하는 정치 혹은 경제적 보상이 수반될 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가교 전략에 입각한 군비 통제 접근 방법을 우리가 바로 비대칭적 상호주의 방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 통제는 이 군비 통제 관련 당사국 중에 어느 일방의 특정 군사력만을 통제의 대상으로 채택을 하고요. 통제 수단도 비단 군사적 수단만이 아닌 정치, 경제적 기제와 같은 비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 군비 통제 방식이 관련국 간에 주로 군사적 측면의 통제와 제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했다면 이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비 통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군사적 측면은 물론 비군사적 측면에서의 무력 사용 동기 자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대칭적 상호주의 모형이 냉전 기간을 대표하는 군비 통제 모형이라고 하면 이 비대칭적 상호주의 방식은 탈렌전에 수반된 국제적 군비 통제 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적응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는 과거와 같이 군사적 기제만을 수단으로 한 방법뿐만 아니라 군사와 비군사적 기제를 연계시킨 방법도 군비 통제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비 통제국 관련국 간 상호 군사적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또 상호 타방의 제의를 수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경우에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칭적 교환이니만큼 이 피통제국의 특정 군사력을 통제하는 대신 통제국이 얼마만큼의 정치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쌍방 간의 기계적인 등가 교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이 군비 통제 관련국이 상호 국가 이익을 감안해서 서로 납득할 만한 수준을 협상을 통해서 모색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다른 하나는 이 비대칭적 상호주의의 바탕을 둔 군비 통제의 실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지원 조건의 명시와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통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피통제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의 감소 혹은 제거에 있지 제공된 보상이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피통제국의 안보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대칭적 군비 통제와 또 비대칭적 상호주의 군비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군비 통제와 국가 안보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